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플 주가 골든크로스 이번 주 주가 8%대 급등. 애플의 주가가 주식의 상승 모멘텀을 시사하는 중요한 기술적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 차트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보통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장기적인 주가 강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매일 700억 벌금 문다. 애플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 첫 기소 가능성. 유럽연합이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MA 도입에 따른 의무를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토샵 어도비도 AI 물결 타고 실적 향상, 주가 급등. 영상 편집기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어도비가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에 힘입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메타 유럽서 메타 AI 출시 보류, 규제 압박에 털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당분간 자사의 AI 비서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간 14일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규제 당국인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가 공유하는 공개 콘텐츠를 이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만 유일하게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날은 어도비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14%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시총 상위권 자리를 놓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는 AI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소비주들이 시장을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조 그룹주가 냉동 김밥을 미국에 수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저희와 함께 미리 대응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힘차게 또 월요일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개장 방송은 증시8, 9, 7도 있죠.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오늘 뭐 사지? 오늘 어떤 종목을 투자해보면 좋을까? 대안을 삼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승부주의 수익률이 매일매일 항상 성적표를 보여드리지만 매우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금요일 시장은 그냥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였지만 나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죠. 일단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을 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 사망설 루머죠. 루머로 인해서 현대모비스하고 그 지금 승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수급이 좀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조금 우리가 투자했었던 그 대형주 중심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등등 여러 곳에서 좀 재미없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보였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금요일에요. 우리 증시에서 올라갔던 테마군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뭐 냉동김밥 다들 아시겠지만 냉동김밥,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뜬금없이 무학도 올라가고 주류 관련주도 올라가고 아무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또한
주도주가 살짝 쉬어간다고 하지만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딸려 있는 밸류체인들이 조금 못 움직이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순환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주 한 번씩 지금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 저번 주에도 신용잔고가 19조 원을 돌파해서 제가 조금 우리 선배님들 걱정됩니다. 이렇게 신용융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이제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뭔가 이것을 물타기 자금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무분별한 올라가겠지 해서 신용융자를 쓰는 모습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일단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수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주에서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용융자 잔고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선배님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평온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신용물량에 따른 반대매매,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요. 잘 이해하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이 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레버리지를 쓰시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승부주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 PSK 1.04% 지금 추세 만들어 놓고 이제 전고점 돌파할까 말까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바로 이따가 AS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김성희 전문의 KB금융도 금융주 관심 없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PSK가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재미없이 움직입니다. 네, 뭐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8만 원 이상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대장주가 간다는 얘기는 충분히 PSK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약간의 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이번 주나 이번 달 중으로 해서 기대감 저는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계속 APR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K뷰티, 아까 K음식료, K음식 뭐 여러 가지 지금 붙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 의료 미용 관련된 업종들도 대단하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APR 관련된 종목도 지금 추세를 살리면서 계속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지난 이제 상장했을 때 고점이 한 45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그때 시작가가. 그러면은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39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홈쇼핑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좀 커져가는 게 있고 APR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두 개 모두 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미용 의료기기가 어떤 샵에서 그러니까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에서 어떤 매출이 좋다라는 얘기는 물론 다 그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아직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PR 일단 전고점 우리 상장했을 때 가격이죠. 40만 원대를 왠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드는데요. 유창희 대표님도 어쨌든 중장기 관점으로는 좋다.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 섹터죠. 이제 K뷰티.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을 누리시면서 끌고 가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근데 솔직히 KB금융 오늘 뭐 교체 사인 주시거나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가요? 있고요. 예, 네. 일단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KB금융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리 5일선을 계속 타고 잘 가고 있죠. 계속해서 물량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체적인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자리가 고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77,800원에서 82,000원 사이에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주 전, 즉 6월이 지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를 한번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여기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설사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강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실어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금융주 일단 김성규 전문가님 뚝심을 한번 믿어보겠고요. 그 뚝심을 믿어본 결과가 또 토니모리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인을 드렸고요.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가보자 했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도 익절가 높였고요. 금요일도 높였는데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또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추세를 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평선 정배열의 완전히 정석적인 그런 그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여 있죠. 그 목표가 18,000원에서 이미 70%가 한 60% 이상 더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반을 자르셔도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매도는 그야말로 투자자님들의 그 자유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18,000원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금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가는 자리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터치했을 경우에 바로 익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긁고 가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정말 끝이 어딜지 계속 아침마다 AS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뚝심 있는 투자 이렇게 토니모니를 보니까 또 수익률 대단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월요일은 바쁘셔가지고 배고프시죠? 우리 K 음식료 관련주들도 많이 배가 고팠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이러한 이러한 이제 이름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음식료주들이 이번에 그 반란을 하는 걸까요? 많이 배고팠던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조금 우려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시각에서도 이런 모습들 있죠. 요즘에는 주식들이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던 애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한번 올라타 볼까? 했다가 안 탔더니 올라갔던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미국은 엔비디아라든지 많이 올라가는데 안 타고 안 올라간 거 찾아서 샀더니 그거는 끝까지 안 올라가고 올라가던 애들만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은 K 음식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만 해도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삼양식품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저번 주 기억나시죠? 우리가 네. 이제 음식료 할 때 이제 시푸드랑 네. 사조, 그룹주, 참치, 우리는 그때 참치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냉동김밥으로 상한가를 직행을 하더라고요. 네. 야, 음식료주 이제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간다고 보세요? 뭐 저는 사실은 좋은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테마성이 흐름들이 좀 붙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사주 시푸드가 미국에 김밥이 진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된다는 보장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김밥 판매하는 그 아마존이라든지 또 다른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비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존인가요? 웰마트인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코스트코인가요? 해서 그 여전히 제품이 없어서 그 인기가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마트에서는 동일한 브랜드가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김밥이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본 게 있기 때문에 꼭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가 판매에서 좋은 매출을 보이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부분 좀 과하게 움직임 경향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혜태 그룹주들이 다 뜬금없이 상한가 갔었던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종목원들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상 과열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금요일에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이젠 하다못해서 주류 관련주도 올라요. 네. 그 진짜 생뚱맞게 무학이랑 제주 맥주가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을 나오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음식료 업종 섹터 많은데 안 올라간 거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상승의 좀 끝자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뭐 2차 전지 계속 오르다 보면 또 차전지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가 계속 오르면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음식료, 미용 의료기기, 뭐 화장품 지금 마땅히 좀 올라갈 만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순환매 측면에서 못 오른 종목이 오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이 좋거나 해가지고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게 음식료니까 오르겠지. 근데 그런 기업이 올랐다가 빠질 땐 또 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대장주 말고 아직 바닥권역에 있는 음식료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K 음식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그 성격에서 이제 완벽한 성장 수출주로 바뀐 거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일단 음식료 관련주에서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시장을 조금 복기를 해본다면요. 갑자기 시장이 정상적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갑자기 반도체 산업 중심 올라갔을 때는 그 외의 업종군들은 어떻게 됐었죠? 다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반도체로 쏠리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오늘의 승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균 전문가님한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조선주가요.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중소형 조선주에서 조금 개별 이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던데 약간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뭐 증권가 리포트다, 뭐 좋게 나오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선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따로 노는 느낌, 주가는? 어떻게 좀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조선주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대감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물량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매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보다는 현재 그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환매에 아무래도 조금 휩쓸리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현재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 정부에서도 RG를 이제 그만큼 더 발행을 많이 해주고 중소기업들까지도 이제 그걸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그 중국에서 가져가던 컨테이너 물량을 이제는 중소형 그 중형 선사들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커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조선을 굳히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페이지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봤을 때 아마 2분기 이후 즉 3분기에서 4분기가 됐을 때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조선업이 그만큼 올라가려면 해운업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해운업이 지금 굉장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즉 조선도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이야기는 오늘 조선주를 물어봤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해운업이나 자동차는 오늘 승부주 이슈이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차인 대표님 2차 전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랑 이번 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질문 드렸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바닥 확인에 대해서 이제 반등의 시작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또 에코프로머티가 블록딜 여파도 있었지만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를 관련된 법안들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면서 테슬라도 빠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차전지 관련주 이제 어느 정도 1차 상승이 나왔지만 다음 전략은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저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갈 만한 이슈는 부족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권역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림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그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속 충전이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동박 관련해서 뭐 SKC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음극재, 양극재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번에도 주가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LNF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 반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강했었던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시대가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ESS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세분화해서 접근하신다라면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되 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ESS 같은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부분을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을 수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철도주가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대 로템을 좀 봤을 때 공시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 수출한 규모가 매출액 대비해서 한 7.7%밖에 사실은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철도주 같은 것들 이제 그리고 이 방산하고 철도 같이 연결된 게 현대로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이 현대로템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도 현재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고속철을 또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최초 수출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스톰에서 수입해 가지고 쓰던 KTX를 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그 한 3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독자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 독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그 KTX 원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대차를 만들고 이 대차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수출을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에 수출했다는 것이 금액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국하고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륙국이기 때문에 고속철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철을 깔아줬을 경우에 특히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자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운송, 특히 물류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특히나 그 최근 이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트랜스 유라시아 철도가 있죠. 그래서 TSR, 즉 트랜스 시베리아 철도, 즉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외에도 트랜스 유라시아 철도가 있었는데 이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일회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KTX가 또 운행된 지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부릉부릉 자동차 다시 시동 거나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운주 강세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자동차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부릉부릉 시동이 좀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금요일에는 현대차가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뭐 현대차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였는데 일단은 올해 그 정부가 자동차 수출 목표액을 1,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960억 달러 정도로 목표치를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자동차 부분, 완성차 부분에서 한 760억 달러 그리고 부품 쪽으로 해서 240억 달러 정도로 합산해서 한 1,000억 달러로 높일 거라고 상향을 좀 했고요. 이러한 이유가 이제 1월 달에서 4월 달 그 수출액을 보신다라면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5월 달에도 수출입 동향 지표에 대해서 제가 6월 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자동차가 엄청난 수출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6월 달 갑자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죠. 미국은 뭐 판매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관세로 25%에서 100%를 올렸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10%에서 추가로 뭐 업체별로 좀 약간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17에서 한 38%, 최대 38%까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자료가 좀 있는데 지금 이 관세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뭐 BYD라든지 뭐 이런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테슬라는 한 28%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수출 유럽으로 가고 있고요. 르노라든지 뭐 BMW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도 중국에서 특히 폭스바겐은 거의 대부분 제품이 아마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에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봤자 이제 현대기아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이긴 합니다만은 2위 시장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전기차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다. 한마디로 좀 비싸더라도 현대기아를 사겠다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죄송합니다. EV9이죠. 작년에 출시된 거. EV9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옵션 같은 거 다 넣게 되면 최대 뭐 1억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무슨 기아가 1억이냐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기 기간도 상당히 길 정도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아가 EV3 이제 지금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계약 받고 있죠. 상당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천만 원 초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EV5도 지금 가을 정도, 늦여름, 가을 정도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들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주력 제품이 된다면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급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 9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이오닉 9이 이제 6월 말 지금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고 한 늦여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을 받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아마 테슬라보다도 현대기아가 그 전기차 모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 브랜드에서는 현대기아가 독보적으로 여러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인도 시장이죠. 인도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근데 현재 인도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현지 증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라면 엄청나게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인도에서 IPO를 통해 가지고 한 5조 원 정도 자금을 유치해서 또 이것을 인도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떤 기대감, 성장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인도에서 상장되는 그 현대차 법인이 한 40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현대차가 5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현대차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국 시장,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계속 관련된 법을 내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안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좀 악의적인 뉴스로 인해서 정몽구 회장이 조금 뭐 건강 이상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참 주식시장이 좀 씁쓸한 게 사실은 지난번 SK 최태원 회장도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면서 SK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회장님이 3월달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집에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이게 고질적인 약점이 뭐냐면 승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좋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도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건데 어찌됐든 이번 뉴스로 인해서 새삼 또 느낀 게 정몽구 회장님이 벌써 86세, 만 86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빨리 왜냐하면 뭐 저PBR, 기업 밸류업 정책도 있고 어찌됐든 지배구조는 개편해야 되는 게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길게 봤을 때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수출 목표액을 좀 늘리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 관세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인도 시장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대표님 관세 우리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8%까지 최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이 만든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유럽에 못 가면 이걸 우리나라 쪽으로 좀 밀어서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최근에 BYD가 이제 한성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고 평택 물량인가요? 거기에 이제 BYD 차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은근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바뀐 그 차량들은 다 중국산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좀 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산 전기차 모델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 상용차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지만 개인 승용차 시장에서는 조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델들이 상당히 오래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중국산에 대해서 물론 각자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 개인 소비자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봤으면 중국산이 매력적인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인가. 물론 이제 이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샤오미 폰 우리나라 출시했을 때 이거 삼성전자 큰일 났다 했지만 사실은 거의 판매가 없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제품들도 그랬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줘야 되는 제품들이 갑자기 중국산을 급격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까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그러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중국산 자동차가 계속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위협은 줄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지금 당장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거 못 파는 거 우리나라로 팔자? 이렇게 가기에는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선호도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운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운임이 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지금 전주 대비 140포인트 좀 넘게 오르면서 3,000선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일단 좀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해상 운임이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많은 그 수출하는 물량,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량이 있어가지고서 그만큼의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이제 그게 비용이 전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결국 물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현재 그 홍해 사태로 인해서라고 표면상으로는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운하 쪽의 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게 지금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홍해 사태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많이 높아졌고 샹하이 컨테이너 지수, 그러니까 샹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지수가 거의 9주 연속 상승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난 5월에 드디어 팬데믹 이후로 거의 최초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 거의 이제 접근해 가고 있다. 한마디로 물동량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거기다가 해운에서 운하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부는 아예 지금 현재 수출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HMM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 운임의 그 선복의 부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시로 이 컨테이너 선을 3척 정도 투입을 하고 최대 7척까지 투입을 지금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딱 3군데, 그러니까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즉 싱가포르 이 3군데만 딱 보면은 전체적인 물동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현재 홍해 사태 때문에 그 수에즈 운하를 넘어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즉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오는 이런 이런 배들이 전체의 50%가 지금 이전보다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럽게 물동량들이 조금 지쳐지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지금 항만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시아파 반군들 3형제가 있죠. 그 후티 반군, 그다음에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고, 특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에즈 운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가뭄이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파나마 운하는 이 지정학적인 부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가 많은 지역인데 작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하를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배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바로 이 해운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나마 강수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금 파나마 운하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대 즉 수에즈하고 파나마 운하가 현재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돌아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아서 오는 그런 선박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운임 자체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장기화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2분기 이후 즉 3, 4분기에는 더욱더 큰 해운주 실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해운주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해운주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전문가님이 막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야기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운주가 잘 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좀 해결이 되고 휴전까지 진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휴전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한참 먼 얘기 같고요. 정말로 둘 다 지쳐가지고서는 그냥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세 부를 때까지는 이 휴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올해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길게 지정 확정 리스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해운주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8월부터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도 좀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성수기가 보통 3분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지 시점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서부 해안 쪽의 항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현재 미국 서부 해안 항만이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노조 파업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항만 노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동량들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항만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 AI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로 인한 그 영향력이 지금 현재 전 산업 분야에 미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1월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기 전에 그래도 미국 서부 해안에 최소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단 8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점까지 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SL,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흥하해운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SL 살펴보겠습니다. 부품단인데 완성차가 잘 가니까 부품도 잘 갈 거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현대기아 충분히 약간 눌림이 나올지언정 전 더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품사들에 대해서 시각이 좀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HL만도 말씀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 보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제 SL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SL은 현대 기아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차량들이 다 LED 헤드램프로 더 바뀌고 있죠. 요즘에 뭐 예전처럼 할로겐 전구 쓰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새로 나오는 차들 중에서. 그러면 이 제품 가격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헤드램프 가격이 뭐 몇만 원 했었다라면 지금은 헤드램프 가격이 뭐 몇십만 원 단위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작은 사고에도 이걸 교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비싸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SL의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인도 지역 완성차 그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사업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한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L의 매출을 상당히 고성장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 프리미엄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매출처도 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L은 헤드램프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SL 같은 경우는
EV 공장 관련해서도 EV 차량 관련해서도 SL이 제품을 공급하는 게 좀 있고 부품을요. 그리고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SL이 납품하는 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도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부품 그리고 BMS 배터리 관련된 거 그리고 전장 뭐 이런 거 동시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SL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차 브랜드 쪽으로도 매출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EV3, 뭐 EV5, 아이오닉 9 등 신차들이 계속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신이 좀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도 약간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38,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승부주 SL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램프 쪽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LED로 바뀌면서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 5만 원까지 열어주셨고요. 손절가는 38,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흥하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특히나 목표가나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흥하해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운 관련주이지만 동시에 이제 벌크, 특히 이제 화학 액체를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상당히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잔금상선 계열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운송 권역이 아무래도 잔금상선 그러니까 시노코어가 아무래도 그 아시아, 중동, 그다음 인도 쪽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임대업도 지금 현재 좀 추가로 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즉 창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송각케미칼에서 2만 톤급의 그 케미칼 벌크선을 한 척을 추가로 지금 획득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봤을 때 그 케미칼 산다는 현재 총 16척을 보유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서 봤을 때 단순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유화, 쉽게 얘기해서 그 석유 그 탱커, 오일 탱커 같은 것들도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2022년도부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잔금상선에 어느 정도 계열사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좀 이제 다시금 탄탄해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2315원 이 자리에서 현재 계속해가지고서 바닥을 잡아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두 번 크게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 첫 번째는 2024년 초반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4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튀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는 여기에 지지를 받아가면서 2315원대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지금 충분히 달려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2,410원 시초가 여러분들께 우선 매수 포인트 정해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로는 2,800원 여러분들께 지정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만약 여기에서 더 튀어올랐다 그러면 2차 목표가로는 여러분들께는 우선 4,000원까지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4,000원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봐주시고요. 단 여기에서 봤을 때 최고가는 5,300원까지 가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못 해드릴 거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여기서 아주 짧게 드립니다. 2,200원으로 드리고 자, 2,200원에서 만약에 더 밀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는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흥하해운 만나봤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도 또 그래도 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탄력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나 손절가 그리고 움직임 추이를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오늘 이 두 종목이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시동 걸리고 있는 자동차주들 함께 짚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운하 가동률 저하로 움직이고 있는 해운주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SL과 흥하해운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